저는 서울 서초구에 사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엔 달콤한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반전과 함께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남긴 경험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봄이었습니다. 저는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화사한 봄꽃이 만개한 예식장에서 행복한 신랑 신부의 모습을 보며 저도 언젠가 저런 날이 올까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신랑 측 하객으로 온 어떤 남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기 신부 친구분이신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준혁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준혁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을 걸었고 그렇게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준혁은 제게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커피 한잔 하자는 제안이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저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오늘 회의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렇게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좋아서 나온 거예요. 준혁은 데이트할 때마다 남다른 배려심을 보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다가 식당을 예약해주기도 하고 바쁜 와중에도 먼저 연락을 챙겼습니다. 저는 점점 그의 성실함과 따뜻함에 끌렸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은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어요. 석양이 지는 풍경 속에서 준혁은 무릎을 꿇으며 반지를 꺼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준혁의 꾸준함과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행복한 미래가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중소제약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셨어요. 집안은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가 있었지만 부모님은 항상 검소하게 생활하셨고 저에게도 이렇게 당부하셨죠. 우리 집안 형편을 함부로 남에게 알리지 마라. 사람들이 돈만 보고 다가올 수 있단다.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평범한 직장인의 딸처럼 생활했습니다. 준혁에게도 그의 가족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말해야겠지. 그때쯤이면 우리 사이도 더 단단해질 테니까. 양가 상견례는 분위기 좋게 진행되었습니다. 준혁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 따님이 정말 얌전하고 예쁘네요. 우리 아들이 복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고 분위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 학벌과 직장에 만족하는 듯 보였고 저희 부모님 역시 준혁을 흡족하게 여기셨죠.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식장을 예약하고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신혼집을 알아보는 시간들. 저는 준혁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설레고 행복했어요. 자기야, 우리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 난 네가 좋아하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 준혁은 여전히 다정했고 저는 이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을 불과 2달 앞둔 어느 날 저희 가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아버지가 건강검진에서 간암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아버지의 간암 진단 이후에 저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한 상태로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그렇게 활력 넘치셨던 분이 간암이라니요.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간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요. 다행히 오빠가 적합한 공여자로 판정을 받았고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수술 전 준비 기간만 해도 최소 2달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기야, 미안한데 우리 결혼식을 좀 미뤄야 할 것 같아. 아버지가.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지영아. 장인어른 건강이 먼저지. 그리고 우리 결혼식은 언제든 할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그 순간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 사람과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게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곧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수술 준비가 시작되면서 저는 운영하던 미술학원 업무를 부원장에게 맡기고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에 전념했습니다. 오빠도 수술을 앞두고 컨디션 관리를 해야 했고 어머니는 아버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것과 본격적인 수술비가 상당했지만 저희 집안 형편상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혁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부모님의 당부가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준혁이 병원으로 문병을 왔을 때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병실 밖에서 저를 불러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영아, 혹시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할 거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 아니야, 괜찮아. 부모님 보험도 있고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래도 간이식이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정말 괜찮은 거야? 준혁의 질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수술비가 정확히 얼마나 드는지, 보험 가입은 언제 했는지, 보험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마치 신문하듯 물어왔어요. 저는 그때 약간 불편함을 느꼈지만 걱정돼서 그러는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준혁의 어머니,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으로 오셨어요. 문병을 오신 건 좋았는데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병실에 잠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더니 저를 복도로 불러내셨어요. 지영아,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어머님. 있잖아. 너희 집안 형편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다 솔직히 말해봐.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아니, 있잖아. 아버님이 이렇게 큰 병에 걸리셨는데 수술비며 뭐며 만만치 않을 거 아니야. 수술이 잘 끝나시더라도 다시 일을 하긴 힘드실 거고. 혹시 우리한테 손 벌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는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희끼리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런데 말이야. 요즘 생각해보니까 네가 혼수 준비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지. 우리 준혁이가 대기업 다니잖아. 그에 걸맞게 혼수는 제대로 해와야 하는 거 아니겠어?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신 상황에서 혼수 얘기를 꺼내시다니요. 그날 이후로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며칠 뒤에 남자친구 준혁을 통해 혼수 목록이 전달됐어요. 그 내용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고급 수입산 가전제품 풀세트, 명품 가구, 심지어 외제차까지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준혁은 미안하다는 듯 말했어요. 지영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그러시네. 근데 너희 집 형편이 어려우면 우리가 좀 조절할 수도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줘. 형편이 어렵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장인어른이 편찮으시잖아. 수술비도 들고 그러면 당장 여유가 없을 수도 있지 않겠어? 엄마가 그래서 걱정하시는 거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 가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미래를 약속했던 사람이 결국 저를 조건으로만 본 거였구나 하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준혁은 제 마음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만 중요했던 거죠. 예비 시어머니는 더 노골적이었고요. 저는 이 결혼은 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준혁의 진심을요. 혹시 이 모든 것이 제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며칠 후 저는 준혁을 만나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만약 우리 집이 정말 형편이 어렵다면 어떻게 할 거야? 준혁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현실적인 문제잖아.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알았습니다. 준혁의 대답을 듣고 난 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준혁을 함께 만나자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거만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셨고 준혁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어요. 어머님,
준혁 씨,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준혁 씨라니 왜 갑자기 그렇게 불러? 준혁이 당황스럽다는 듯 물었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순간 테이블 위로 정적이 흘렀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혼수 준비 못할 거면 솔직히 말하지. 왜 이렇게 돌려서 말해? 혼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 결혼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당신들이 저희 가족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머님이 하신 게 뭐였습니까? 수술비 걱정, 보험 확인, 혼수 목록 강요.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위로는 없으셨죠. 그리고 준혁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준혁이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지영아, 그건 오해야. 나는 진심으로 걱정한 거였어. 네가 힘들까 봐. 힘들까봐? 그럼 어제 내가 물어봤을 때 왜 그렇게 대답한 거야?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우면 결혼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잖아. 그게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대신 나섰습니다. 그게 뭐가 어때서? 결혼은 현실이야, 현실.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너희 집이 가난하면 우리 아들한테 짐이 되잖아. 그게 뭐가 잘못됐어? 제가 가난하다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하다는 증거라도 있으세요? 단지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단정 지으신 건가요? 아니면 뭐야? 혼수 목록 보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걸 보니까 분명 돈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어머님께서 요구하신 혼수 목록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수입가전 풀세트의 명품 가구, 심지어 외제차까지요? 준혁 씨가 재벌 총수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데 말이죠. 제 말을 들은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우리 아들을 무시하는 거야? 무시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준혁 씨 정도 스펙을 가진 남자는 서울에 널렸어요. 제가 왜 과도한 혼수를 준비하면서까지 이 결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말에 준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어머님과 준혁 씨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제가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 얼마나 도움이 될지만 계산하셨죠. 그런 결혼은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미 예식장 측에도 취소 의사를 전달했고요. 앞으로 저희는 남남입니다. 할 말을 다 쏟아내고 일어서려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이 건방진 것이 우리 아들이 너를 만나준 게 어디야? 후회할 줄 알아. 그건 제가 할 말입니다. 이런 분들과 가족이 될 뻔했다는 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드디어 이 악몽 같은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준혁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준혁에게서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어요. 지영아, 우리 관계가 이렇게 끝나는 건 너무 아쉽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생각해보니까 데이트 비용만 해도 상당한데 네가 일방적으로 파혼하는 거니까 그 비용은 돌려받아야 할 것 같아. 계산해보니까 총 500만 원 정도 나오더라. 이번 주 안으로 입금해줘.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미쳤나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철저한 사람입니다. 평소에 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기록해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저는 바로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지난 1년간의 데이트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식사비, 영화비, 여행 경비. 모든 걸 합산해보니 준혁이 쓴 돈은 약 350여만 원, 반대로 제가 쓴 돈이 500만 원을 넘었어요.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데이트 비용을 정산하자고? 좋아. 내가 더 많이 썼으니까 150만 원 입금해줘. 증빙 자료는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보내줄게. 하지만 제가 보낸 말에 준혁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준혁은 제 회사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서 기다렸다가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지영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그만해. 이미 끝난 관계야. 아니야, 우리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사랑했다면 아버지가 아프실 때 혼수 타령을 했을까? 이제 그만 가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섰지만 준혁은 계속 따라왔어요. 심지어 제 집 앞까지 따라와서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스토킹과 협박으로요. 경찰이 준혁을 조사했고 결국 그는 벌금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일 이후로 준혁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저는 드디어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빠도 건강하게 퇴원했고요. 저는 다시 제 본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저는 준혁과 그의 어머니를 완전히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악연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운명이란 참 묘한 거더라고요. 얼마 뒤에 저는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요. 어느 주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식이나 할까? 너도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좋아요, 아빠. 어디로 갈까요? 청담동에 새로 생긴 한정식 집이 괜찮다던데 거기로 가자. 저희는 그날 가족 모두 함께 그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조용한 분위기가 인상적인 곳이었어요. 저희는 2층 룸으로 안내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복도로 나왔는데 1층 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분위기 괜찮네. 역시 내 안목이 좋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준혁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난간 너머로 1층을 내려다봤습니다. 역시나 준혁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옆에는 젊고 예쁜 여성이 앉아 있었죠. 오빠, 여기 정말 비싸 보이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너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전 여자친구는 가난해서 이런데 한 번도 못 데려왔거든. 전 여자친구라니. 그건 저를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손에 힘이 빠져 난간을 꽉 쥐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여자는 아버지가 아프다고 결혼식도 미루고 난리도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돈도 없는 집안이더라고. 다행히 결혼 전에 알아서 파혼했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프시면 힘들잖아요. 솔직히 가난한 여자랑 결혼하면 고생길이잖아. 지금 너 같은 여자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너는 연봉도 높은 회사 다니고 집안도 괜찮다며? 에이, 그런 거 따지지 마요. 전 오빠가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에는 수줍음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혁의 본성을 모르고 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지영아,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아빠, 아래층에 제 전 남자친구가 있어요. 뭐? 오빠가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내려가서 한마디 할까? 아니야, 오빠. 그냥 내버려둬. 우리끼리 식사나 즐기자. 하지만 운명은 저희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희가 계산을 하러 1층으로 내려갔을 때 준혁도 마침 계산대 앞에 서 있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니, 지영이? 안녕하세요. 저는 담담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준혁의 옆에 있던 여자가 저를 쳐다봤어요. 오빠, 이분이 누구예요? 아, 그게. 준혁이 말을 얼버무리는 사이 그 여자는 제 뒤에 서 있는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순간 모두의 시선이 아버지에게 쏠렸어요. 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지 씨? 여기서 다 만나네. 주말 잘 보내고 있어? 네, 사장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수술 후에 경과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민지라는 여자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저는 그제야 그녀가 누군지 기억났습니다.
아버지 회사 마케팅팀에 오래 들어온 신입사원이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장님이라고요? 민지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네, 저희 회사 대표이사님이세요. 준혁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사장님의 따님이신가요? 민지가 저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지. 우리 딸 지영이야. 미술학원 원장이지. 아, 그렇구나. 준혁과 저희 식구들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운을 감지한 민지는 다 알겠다는 표정을 짓고는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준혁은 당황한 채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희 식구들은 어안이 벙벙한 준혁을 뒤로 하고 식당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때 식당 화장실에서 나온 준혁의 어머니가 저희 가족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아마 그 자리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어머니한테 소개시켜주는 목적이었나 봐요. 아들, 민지는 어디 갔니? 당신들은? 안녕하세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준혁의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비웃듯 말했어요. 어머, 지영이 아니야? 아버지는 건강하시고 수술비는 잘 마련했어? 도끼 어린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영이 아버지입니다. 덕분에 건강 잘 회복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나저나 지영씨, 우리 준혁이가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지내는 거 봤지? 역시 우리 아들 안목이 좋아. 준혁의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하지만 준혁이 황급히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만해.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준혁은 자기 엄마에게 귓속말로 상황을 설명했고 어머니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뭐라고? 준혁아,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나도 몰랐어. 진짜 몰랐다고.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영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안 돼요.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준혁 씨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조건만 봤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제 아버지가 사장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태도가 바뀐 거잖아요. 아니야, 나는 진심으로. 진심이었다면 제 아버지가 아프실 때 혼수 타령 안 했겠죠. 진심이었다면 데이트 비용 돌려달라고 안 했겠죠. 진심이었다면 스토킹 같은 짓도 안 했을 거예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준혁의 어머니가 갑자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없어서 따님을 못 알아봤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희에게 쏠렸어요. 아버지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세요. 보기 흉합니다. 사장님, 제발. 우리 준혁이가 따님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제가 사과할게요. 필요하시면 우리 준혁이 간이라도 드릴게요. 제발요, 다시 한 번만. 됐습니다. 내 딸 인생에서 당신들은 아웃입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를 이끌고 식당을 나가셨습니다. 식당 밖에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혁은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울먹이며 아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한때 저를 가난하다고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씁쓸하면서도 후련했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네가 그 사람들과 헤어진 건 정말 잘한 일이야. 진짜 사랑은 조건을 먼저 따지지 않는 거란다. 네, 아빠. 저도 이제 알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진실을 숨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준혁과 그의 어머니는 저를 더 환대했겠죠. 하지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다고 여겨질 때 그들의 본색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준혁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과 그의 어머니에게는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정식 집에서의 재회 이후에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꾸준히 회복 중이셨고 저도 미술학원 운영에 집중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준혁과의 악연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어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학원 문을 닫고 나오는데 누군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영아, 준혁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영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안 된다고 했잖아. 이제 그만해. 저는 그를 피해 가려고 했지만 준혁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영아, 나 진심이야. 너를 정말 사랑해. 네 집안이 어떻든 상관없어. 그냥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거짓말하지 마. 만약 우리 집이 정말 가난했다면 지금 이렇게 매달리고 있을 것 같아?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서 꽃다발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다시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재빨리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보니 준혁이 바닥에 흩어진 꽃을 주우며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하지만 준혁은 그 다음 날도 학원 앞에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꽃다발을 들고, 때로는 편지를 들고, 때로는 그냥 먼발치에서 저를 지켜보기만 했어요. 이러다 보니 학원 학부모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저 남자 누구예요? 매일 밖에 서 있던데. 아, 그냥 예전에 알던 사람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사실 많이 불편했습니다. 준혁의 행동은 점점 집요해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거절을 하자 큰 소리로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지영아, 너 없으면 안 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저는 창피하고 화가 났습니다. 지금 당장 가. 안 그러면 정말 경찰 부를 거야. 불러, 난 상관없어. 너만 다시 돌아온다면. 저는 정말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준혁은 경찰관들에게 끌려가듯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저는 정식으로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이전에도 한 번 신고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준혁은 제게 보낸 수십 통의 문자와 부재중 전화네요. 그리고 학원 앞 CCTV에 찍힌 그의 모습들이 모두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결국 준혁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과 함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저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었죠. 그 후로 준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드디어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몇 달 후에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느 날 오후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민지 씨가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한정식 집에서 만났던 그 신입사원이었죠. 지영 씨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네, 어떻게 연락하셨어요? 저기 혹시 이준혁 씨 소식 들으셨어요? 준혁의 이름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사실은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이준혁 씨네 집안이 완전히 망했대요. 네? 저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민지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제 친구가 부동산 중개사인데 이준혁 씨 어머니가 몰래 대출을 받아서 지식센터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대요.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지금은요? 이준혁 씨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고 어머니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지내신대요. 생활비도 없어서 파출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때 저희 집을 가난하다고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정말로 가난해진 거였어요. 이준혁 씨는 회사에서도 잘렸대요. 스토킹으로 형사처벌받은 게 알려져서 인사팀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미안하다기보다는 참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지 씨는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아세요? 사실 이준혁 씨가 며칠 전에 저한테 연락했어요. 돈 좀 빌려달라고요. 네? 저는 당연히 거절했죠. 그리고 그때 상황을 물어봤더니 다 털어놓더라고요. 지영 씨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전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저희끼리 잘 살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도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민지 씨.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저는 친오빠와 함께 집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오빠에게 준혁네 집안의 근황을 얘기했더니 오빠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과응보네. 남을 무시하고 돈만 밝히던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게 사실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들어. 안 됐긴 뭐가 안 돼? 걔네가 너한테 한 짓 생각해봐. 아빠 아프실 때 혼수 타령하고 돈 없다고 무시하고 스토킹까지 했잖아. 오빠 말이 맞았어요. 저는 그들에게 미안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 준혁이네 집안이 망했대요. 그래, 어떻게? 저는 민지 씨에게 들은 이야기를 아버지께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가엾기는 하지만 자업자득이구나. 남을 무시하고 돈만 쫓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거야.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더 이상 준혁과 그의 어머니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병, 준혁과의 파혼, 그들의 몰락. 돌이켜보면 힘들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는 미술학원 2번째 지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학원은 부원장님께 맡기고 저는 새로운 지점의 커리큘럼 개발과 강사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병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아버지는 수술 후에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정기 검진 때마다 의사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실 정도로 경과가 좋았습니다. 정말 모범 환자세요. 이 정도면 완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가족은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그토록 두렵고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가 다시 건강해지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그 일을 계기로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셨습니다. 회사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시고 이사회 의장으로만 계시기로 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 엄마랑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구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뼈저리게 느꼈어.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뭉클했습니다. 평생을 회사 일에만 매진하셨던 아버지가 이제는 자신과 가족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하신 거였으니까요. 요즘 부모님은 제2의 신혼을 보내고 계세요.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시고 평일에는 함께 등산도 하시고 문화센터에서 도자기 만들기 수업도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어머니가 만드신 도자기 접시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셨어요. 지영아, 이거 봐. 엄마가 만든 거야. 어때? 와, 엄마 정말 예쁘다. 재능 있으시네요. 그치? 네 아빠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건 좀 삐뚤삐뚤하더라. 옆에서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처음이라 그런 거야. 다음엔 더 잘 만들 거야. 부모님이 장난치듯 티격태격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게 됐어요. 오빠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했다고 해요. 지영아, 다음 달에 양가 상견례 할 거야. 너도 꼭 와야 해. 당연하지, 오빠. 축하해. 오빠의 예비 신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에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었죠. 무엇보다 오빠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상견례 날에 저는 오빠 옆에 앉아서 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오빠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행복하게 살아. 그래, 지영아. 너도 곧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조급해하지 마. 오빠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사실 저는 요즘 연애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준혁과의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지금 제 삶이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저희 가족은 모두 모여 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가 정성껏 차린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 후에 아버지와 단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영아, 준혁이라는 친구, 그 일은 이제 괜찮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때 헤어진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게 다행이다. 너도 알겠지만 진짜 사랑은 조건을 보는 게 아니야. 함께 힘들 때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를 아껴주는 거란다. 네, 이제 잘 알아요. 준혁이와 그 어머니는 우리를 조건으로만 봤어.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극진히 대하고 없다고 생각하면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도 오래 갈 수 없단다. 아버지의 말씀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빠, 제가 처음부터 우리 집 형편을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준혁과 그의 어머니는 저를 더 잘 대해줬겠죠? 그렇겠지. 하지만 그건 진짜 너를 대한 게 아니야. 네 뒤에 있는 돈을 대한 거지. 네가 가난하다고 여겨질 때 그들의 본심을 볼 수 있어서 나는 오히려 다행이었어. 맞아요. 만약 결혼했다면 더 큰 불행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중이었어요. 어떤 학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저희 아이가 요즘 미술을 정말 좋아해요. 집에서도 계속 그림을 그려요. 원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민준이가 원래 재능이 있었어요. 제가 조금만 방향을 잡아준 것뿐이에요. 원장님, 혹시 실례지만 결혼은 안 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에요. 좋은 인연이 오면 하겠죠. 저희 남동생이 있는데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성격도 좋고 직업도 괜찮아요.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좋아서 굳이 서두를 필요를 못 느끼거든요. 학부모님은 이해한다는 듯 웃으며 돌아가셨어요. 사실이었어요. 저는 지금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있고 제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공원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혁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그에 대해 생각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에 가족들과 함께 거실에 모여서 TV를 봤어요. 특별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순간들이요. 준혁과 그의 어머니는 화려한 것만 쫓다가 이 소중함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학벌과 직장, 재산과 외모, 그런 것들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인지를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상대방의 조건만 보는 게 아닌 진심을 보는 사람으로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결혼 초반 저는 나름대로 괜찮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명절이면 연휴 전에 미리 연차를 내고 시댁에 갔고 제사 때는 전날 밤부터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서로 상대방에게 맞춰가며 사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시댁과는 차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였습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애매한 거리였죠. 주말에 한 번씩 들르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지만 그렇다고 자주 왔다 갔다 하기에는 조금 멀었습니다. 하지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그리고 복직을 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몸은 하나인데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았습니다. 회사 일과 육아, 집안일까지.
거기에 시댁 일까지 챙기려니 제 몸이 먼저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특히 제사 때가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저에게만 전화를 하셨어요. 남편에게 연락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며느리야, 이번 제사 때는 꼭 와야 돼. 저는 네가 부쳐야 제맛이 나거든. 지난번에 네가 부친 동그랑땡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 어머님, 죄송한데 그날 저희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남편이 퇴근하고 저녁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아니, 제사를 어떻게 저녁에 지내? 며느리가 낮에 와서 음식 준비를 해야지. 그게 예의 아니겠니? 하지만 제가 연차를 내기가 쉽지 않아서요. 이번 달에 이미 아이가 아파서 조퇴를 2번이나 했거든요. 그래도 제사는 중요한 거잖아. 회사보다 가족 행사가 우선이지. 그럴 때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이 우선이라면 왜 아들인 남편은 퇴근 후에 와도 괜찮은 건가요? 저만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건가요? 남편이 회의가 길어져서 제사 시간을 놓쳐도 시어머니는 그래, 회사 일이 중요하지. 라며 이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인 저는 달랐습니다. 연차를 내고 아침 일찍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하고 나서야 집에 갈 수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출산 후 2달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아직 몸조리가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댁에서 제사가 있었고 저는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아직 몸이 회복이 안 돼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요. 에이, 산후조리는 한 달이면 끝나는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약해. 우리 때는 애 낳고 사흘 만에 밭에 나갔어. 결국 그날도 저는 시댁에 갔습니다.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계속 어지러웠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열이 나서 이틀을 누워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댁에서 받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혼할 때 집을 사준 것도 아니고 육아를 도와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육아용품을 지원해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부부가 시댁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린 적은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셨을 때 병원비를 보태드린 것도 저희였습니다. 시댁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새로 교체해드린 것도 저희였죠. 명절 때마다 용돈을 드렸고 부모님 생신 때마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만 이렇게 많은 걸 요구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주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이 더 많은 걸 요구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딸아이가 5살이 되던 해,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를 재운 후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여보, 나 이제 시댁 일은 못 하겠어.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 무슨 일 있었어?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쌓여왔던 거지. 나는 회사 다니면서 애 키우고 집안일 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시댁 일까지 챙기려니까 내가 쓰러질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나는 며느리이기 전에 아이 엄마고 직장인이야. 내 삶도 소중한데 왜 나만 이렇게 많은 걸 포기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변명하거나 어머니 편을 들지 않았어요.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할게. 미안해. 진작 내가 신경 썼어야 했는데. 정말? 어머님이 섭섭해하시면 어떡해? 그건 내가 감당할 일이야. 우리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가 잘 설명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단절이 아니라 성급기였습니다. 명절에는 남편 혼자 다녀오거나 제가 가더라도 간단하게 얼굴만 비추고 왔어요. 제사는 남편이 혼자 참석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도 더 이상 제 몫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 서운해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며느리는 왜 안 오니?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정이 없어.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엄마, 와이프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회사 일도 바쁜데 육아까지 하려니까 몸이 안 좋아졌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대신 더 자주 갈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도 조금씩 이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했다는 걸 인정하시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강하게 요구하지는 않으셨죠. 그렇게 시댁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필요 이상의 감정 소모는 하지 않되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는 선에서 말이죠. 명절에는 선물을 보내드렸고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과 용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희생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딸아이 그리고 제 일에만 집중하면 되니까요.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시누이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오래 지속되었어요.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제 시누이는 저보다 3살이 많았습니다. 이미 2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였죠. 큰 조카는 8살, 작은 조카는 5살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시댁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살았어요. 시어머니와 거의 매일 얼굴을 보고 지내는 사이였죠. 겉으로 보기에 시누이는 의젓한 맏딸이었습니다. 시댁에 자주 들르고 시어머니 심부름도 잘하고 명절 때는 누구보다 먼저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왔어요. 시어머니는 늘 딸 자랑을 하셨습니다. 우리 딸은 정말 효녀야. 맨날 와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며느리보다 딸이 낫다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씁쓸했습니다. 저도 나름 노력했는데 시댁 근처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절하 당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누이의 진짜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저희 결혼 준비를 할 때였어요. 혼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누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올케 혼수 장만하러 가지?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아네, 물론이죠. 그럼 가는 김에 내 것도 같이 하나 사자. 우리 집 청소기가 고장 났거든. 어차피 너희 살 건데 내 것까지 하나 더 사줘. 저는 당황했습니다. 신혼부부의 혼수장만에 왜 시누이모까지 사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생각해서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네, 그럼 같이 보러 가요. 결국 그날 청소기뿐만 아니라 전자레인지까지 사게 되었습니다. 동생 덕분에 좋은 거 샀네. 시누이는 좋아했지만 저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결혼 후에도 시누이의 이런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애들 학원비 좀 보태줄 수 있어? 시댁 모임 자리가 있으면 이런 식의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남편은 누나와 친하게 지냈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시누이는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카드로 다른 카드 대금을 내고 또 다른 카드로 그 카드를 막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 시누이가 본격적으로 제게 부탁을 하기 시작한 건 제가 딸을 낳고 육아휴직을 마친 후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부탁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시누이도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는데 시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올케 미안한데 내가 급한 볼일이 생겼거든. 딱 1시간만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네, 괜찮아요. 고마워. 큰애가 올케를 잘 따르잖아. 금방 올게. 시누이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2시간, 3시간. 결국 시누이가 돌아온 건 아이를 맡기고 5시간 후였습니다. 미안, 일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애들 얌전히 잘 놀았지? 큰 조카는 정말 순했습니다. 차분하게 책도 보고 혼자 그림도 그리더라고요. 하지만 작은 조카는 달랐습니다. 5살이라 에너지가 넘쳤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계속 뛰어다니고 물건을 만지고 위험한 행동을 해서 제가 계속 쫓아다니며 말려야 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렸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조카들 보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 다음부터는 미리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누나한테 내가 말할게. 근데 애들 잘 놀았잖아. 우리 애랑 친하게 지내면 좋지. 남편은 조카들을 무척 예뻐했습니다.
특히 큰 조카는 남편을 정말 잘 따랐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누이는 주말만 되면 연락을 하더라고요. 오늘 시간 돼?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나 미용실 가야 해서.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거든. 애들 좀 부탁할게. 오늘 남편이랑 영화 보러 가려고 하는데 애들 맡아줄 수 있지? 처음에는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한 번씩 봐주면 되지 뭐. 남편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점점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주말마다 때로는 평일 저녁에도 조카들을 맡기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누이가 점점 무례해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미리 연락도 없이 집 앞에 조카들을 데려다 놓고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더니 애들 좀 부탁해. 급해서 그래. 라는 말만 남기고 차를 몰고 사라졌어요. 그날 저는 급한 보고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조카 2명이 집에 오는 바람에 일을 전혀 할 수 없더라고요. 제 아이도 돌봐야 하는데 조카 둘까지 합쳐지니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보고서는 밤을 새워서 겨우 마무리했어요. 다음 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 형님한테 좀 말해줘. 미리 연락도 없이 애들을 데려다 놓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알았어. 내가 누나한테 말할게.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남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여전히 자기 편의대로 조카들을 맡겼어요. 저는 감정적으로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이를 맡는다는 건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밥을 챙겨줘야 하고 안전을 책임져야 하고 놀아줘야 하고 다치지 않게 신경 써야 했습니다. 특히 2명의 남자아이를 동시에 돌보는 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저를 무료 육아 도우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언제든 부를 수 있고 거절하지 않는 호구 같은 존재였죠. 이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어요. 제가 둘째로 임신한 건 딸아이가 4살 때였습니다. 계획했던 임신이었고 남편과 저는 둘 다 기뻐했어요. 하지만 이번 임신은 첫째 때와 달랐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했고 몸 상태도 좋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유산 위험이 있으니 무리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최대한 피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업무량을 조절했습니다. 가능한 한 재택근무를 하고 출근하는 날도 일찍 퇴근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시누이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임신했어? 축하해. 그럼 이제 집에서 쉬는 거야? 회사는 다니는데 당분간 재택근무를 주로 하게 됐어요. 그럼 완전 좋겠다. 집에서 쉬면서 있으니까. 나도 그러고 싶은데 말이야. 시누이의 목소리에서 묘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일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탁이 있는데.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그러는데 우리 큰애 유치원 픽업 좀 해줄 수 있어? 올케는 어차피 집에 있잖아. 제가 임신 중이라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유산 위험도 있어서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에이, 유치원 픽업 한 번 하는 게 무슨 무리야? 차 몰고 데리러 가기만 하면 되는데 나 진짜 급해. 요즘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 그래도 한 번만, 딱 한 번만 부탁이야. 저는 결국 거절하지 못했고 그냥 한 번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시누이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 번은 급한 약속이 있어서, 한 번은 차가 고장나서, 또 한 번은 몸이 안 좋아서라는 이유였어요. 매번 다른 핑계를 대며 조카 픽업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이런 요구까지 하더라고요. 미안한데 오늘 애들 저녁까지 봐줄 수 있어? 남편이랑 저녁에 약속이 있거든. 애들 밥 먹이고 좀 보고 있으면 8시쯤 데리러 갈게. 형님, 저도 우리 아이 돌봐야 하고 몸도 안 좋아서요. 그 집에서 같이 보면 되잖아. 애들끼리 놀게 해놓으면 알아서 놀아. 제발 부탁이야. 이번 약속은 정말 중요해. 저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만 시누이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조카 둘을 봐야만 했어요. 큰 조카와 작은 조카, 그리고 제 딸까지 3명의 아이들의 저녁을 준비하고 밥을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이 싸우지 않게 중재하고 임신한 몸으로 모든 걸 혼자 해내야 했습니다. 하필 남편은 그날 야근이라서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8시가 되었지만 시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시가 지나 10시.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결국 시누이가 조카들을 데리러 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미안, 약속이 늦게 끝났어. 애들 잘 놀았지? 시누이는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조카들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날 밤에 저는 배가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리를 한 탓이었죠. 다음 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뱃속 아기가 안 좋아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이대로 가면 유산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왜 제 아이의 안전을 위협받으면서까지 조카들을 돌봐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못하겠어. 당신네 누나한테 확실하게 말해줘. 이제는 정말 안 돼. 남편은 제 눈물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알았어. 내가 누나한테 확실하게 말할게.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바로 그날 남편은 시누이에게 전화를 했고 저는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나, 이제 와이프한테 애들 맡기는 거 그만했으면 좋겠어. 와이프가 임신 중이고 의사가 조심하라고 했거든. 유산 위험도 있대. 뭐? 유산 위험? 그렇게까지 심각해? 나는 임신 중에도 멀쩡했는데. 사람마다 다르잖아. 누나도 이해해줘. 당분간은 애들 봐주기 힘들 것 같아. 야, 너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우리가 남이야? 같은 식구끼리 이렇게 선 긋는 거야?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와이프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거야. 그래, 알았어. 너희끼리 알아서 해. 나도 이제 부탁 안 할게. 시누이는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너 요즘 우리 딸네 애들 안 봐준다며? 제가 지금 임신 중이고 몸 상태가 안 좋아서요. 에이, 임신이 무슨 병이야? 나도 애들 낳을 때 밭에서 일하다가 나왔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나약해. 하지만 의사가 유산 위험이 있다고. 그래도 같은 식구끼리 도와줘야지.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 애 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네가 집에 있으면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아이의 안전보다 시누이의 편의가 더 중요하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정말 힘들어요. 뱃속에 제 아기도 지켜야 해서요. 알았어. 그냥 너희끼리 알아서 해. 시어머니는 서운한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시누이는 직접 연락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딸이 요즘 너무 힘들어한다. 며느리가 너무 차갑다. 같은 식구인데 이렇게까지 하나. 같은 말들이었죠. 다행히 남편은 시어머니에게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와이프 상태가 정말 안 좋아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누나도 애 둘 키우는 게 힘들면 베이비시터를 구하든지 해야지. 왜 자꾸 저희 와이프한테 미루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네 누나보다 와이프를 더 생각하는 거야? 당연하죠. 저는 와이프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와이프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도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제 이해감은 정확했어요. 더 큰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시누이와의 갈등 이후에 몇 주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시누이한테서 연락도 없었고 시어머니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평화로운 시간 동안 제 몸을 추스르고 아기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입덧도 조금씩 나아지고 병원 검사에서도 아기 상태가 좋아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드디어 평화가 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였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자 신우이의 들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좋은 소식이 있어. 내가 드디어 버킷리스트를 실행하기로 했거든. 무슨 버킷리스트? 발리에서 한 달 살기. 친구들이랑 계획한 지 오래됐는데 드디어 가게 됐어. 다음 달 5일에 출발이야. 그래, 좋겠다. 근데 애들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게 말이야. 우리 애들 좀 부탁하려고. 한 달만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남편은 잠시 말을 잃었고 저는 옆에서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누나, 그건 안 돼. 와이프가 임신 중이고 한 달은 너무 길어. 에이, 그렇게 말하지 마. 이거 내 평생 소원이었어. 결혼하고 애 낳고 살면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 딱 한 번만 부탁이야. 누나, 진짜 안 돼. 우리도 우리 애 키우기도 벅차고 와이프 몸 상태도 너무 안 좋아서. 임신이 무슨 병이야? 옳게 임신한 지 몇 달 됐는데 이제 안정기 아니야? 그럼 괜찮아. 우리 애들 착해서 손 안 가. 밥만 챙겨주면 돼. 누나 정말 미안한데 이건 안 돼. 박준호, 너 지금 진심이야? 나 진짜 실망이다. 형제가 뭐야? 이럴 때 도와주라고 있는 거지. 알았어. 그럼 나도 엄마한테 말해볼게. 신우이는 화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고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잘했어. 걱정 마. 이번에는 절대 안 돼. 내가 끝까지 막을게. 하지만 신우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아들아, 네 누나 얘기 들었다. 한 달만 애들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엄마, 그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와이프가 임신 중이에요. 그래도 네 누나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니? 애 둘 키우면서 자기 시간 한 번 없이 살았어. 이번 기회에 좀 쉬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럼 누나네 남편이 돌보든지 아니면 엄마가 봐주세요. 우리 사위는 일 때문에 바쁘고 나는 나이가 있어서 애 둘을 한 달씩 못 봐. 너희가 젊으니까 가능한 거잖아. 엄마, 제 와이프 몸 상태 생각 안 하세요? 유산 위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해? 그냥 좀 조심하면 되는 거지. 네가 옆에서 도와주면 되잖아. 안 됩니다. 이번엔 정말 안 돼요. 시어머니는 서운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포기하지 않았고 며칠 후에 문자가 왔어요. 나 이미 비행기표 끊었어. 다음 달 5일 아침 9시 출발이니까 4일 저녁에 애들 데려다 줄게. 잘 부탁해.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명백하게 거절했는데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니. 여보 이거 봐. 형님이 이미 비행기 표를 끊었대. 남편도 문자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짜 미쳤나? 우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왜 표를 끊어? 남편은 즉시 신우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가 안 된다고 했잖아. 나 이미 돈을 다 냈어. 항공권에 숙소에 친구들이랑 다 계획했다고. 제발 부탁이야. 난 진짜 이번에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누나, 우리는 정말 안 돼. 박준호, 너 정말 이럴 거야? 아, 모르겠고 4일날 너네 집에 갈 거야. 애들 데려다 주고 갈 테니까 봐주든지 말든지 너희 마음대로 해. 뭐? 누나, 그러면 어쩌라는 거야? 신우이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 집에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떠나겠다는 말이었죠. 여보 이제 어떡해. 남편은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그날 집을 비우자. 전날에 나가서 하루 종일 밖에 있는 거야. 누나가 집에 와도 아무도 없으면 애들을 놓고 갈 수 없겠지. 저는 남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하자. 이제 진짜로 이사해야 할 것 같아. 누나가 우리 주소 알고 있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정말 이사해도 돼?
당연하지. 난 우리 가족이 우선이야. 누나든 엄마든 너랑 우리 애들보다 중요하지 않아. 다음 날 남편은 신우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누나, 우리 며칠 내로 이사할 거야. 주소도 알려줄 수 없어. 미안하지만 애들은 정말 못 봐줘.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가 함부로 집에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신우이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뭐? 이사한다고? 언제? 며칠 안에 할 거야. 미안해 누나. 어차피 애들은 못 봐줘. 야, 박준호.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이사를 갑자기 어떻게 해? 진짜야. 어쨌든 애들은 못 봐줘. 누나도 다른 방법 찾아봐. 너 진짜 1억이야? 좋아. 나 4일 날에 애들 데리고 갈 거야. 이사했는지 아닌지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신우이는 또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신우가 말한 4일 하루 전날 저희 부부는 정말로 집을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딸아이를 챙겨서 차에 태우고 집을 떠났죠. 경치 좋은 리조트를 빌렸고 거기서 푹 쉬며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내일까지 있자. 누나가 포기할 때까지. 4일 오전 9시쯤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자가 연달아 오더라고요. 나 지금 너희 집 앞인데 왜 문 안 열어? 진짜 이사한 거야? 말도 안 돼. 야, 박준호, 전화 받아. 남편은 모든 문자를 무시했고 오전 11시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네 누나가 지금 울고 있어. 너네 진짜 이사했니? 네, 엄마, 저희 이사했어요. 왜 엄마한테도 말 안 했어? 급하게 이사하게 됐어요. 죄송해요. 너 지금 네 누나 비행기 못 타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너 정말 너무한다. 엄마저도 어쩔 수 없어요. 와이프 생각해야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쯤 신우이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박준호, 너 때문에 나 비행기 못 탔어. 표값이랑 숙소비 다 날렸어. 너 진짜 이럴 거야? 난 네가 내 동생인 게 부끄럽다. 앞으로 남남으로 살자. 남편은 그 문자를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고 다만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가족 때문에 그동안 네가 고생했어.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당신이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그날 저녁 늦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신우이가 왔다 간 흔적은 있었습니다. 우편함에 있던 저희 우편물이 찢어져 있었고 현관문에 날카로운 뭔가를 그은 자국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사하자. 진짜로. 그래, 그러자. 그날 밤 저희는 부동산 앱을 켜고 새로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최대한 멀리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내 식구는 너와 우리 딸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뿐이야. 누나든 엄마든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야. 남편의 그 말이 그날 밤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말로 들렸습니다. 신우이는 복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행기를 놓친 다음 날부터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남편은 받지 않았고 저한테도 연락이 왔지만 저 역시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는 다른 방법을 썼어요. 남편의 회사로 전화를 한 겁니다. 나야, 전화 좀 받아. 우리 진짜 이렇게 끝낼 거야? 남편은 회사에서는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나, 회사로 전화하지 마. 나 일하는 중이야. 그럼 너가 내 전화를 받든가.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알아? 비행기표에 숙소비에 친구들한테 얼마나 욕먹었는지 아냐고. 그건 누나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잖아. 우리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어. 너희가 확실하게 거절 안 했잖아. 애매하게 말해놓고 이제 와서 이사까지 하고. 너 진짜 비겁한 거 알아? 누나, 이제 그만하자. 나도 내 가족을 지켜야 해. 너한테 나는 가족도 아니야. 우리 엄마는. 가족이지. 하지만 와이프랑 애들이 더 우선이야. 신우이는 욕을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은 회사 상사한테 불려갔어요. 신우이가 회사 여기저기에 민원 전화를 넣었던 겁니다. 박 대리, 개인적인 일로 회사에 전화 오는 거 좀 조심해. 오늘 누가 전화해서 한참 떠들었어.
남편은 그날 집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이사하자 빨리. 우리는 그 이후 일주일 만에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시댁에서 차로 2시간 이상 떨어진 곳, 아예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급하게 알아본 곳이라 조건이 완벽하지는 않았고 남편의 출근 시간도 늘어나게 되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시댁 식구들이 쉽게 찾아올 수 없는 거리였으니까요. 이사를 마치고 남편은 시어머니한테만 새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엄마, 저희 이사했어요. 주소는 알려드릴게요. 근데 누나한테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아들아,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니? 네 누나가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알아?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누나가 와이프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한테서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너 진짜 이렇게 할 거야? 시댁이랑 연을 끊는 게 며느리 도리야?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머님은 저희 딸을 한 달 동안 봐주실 수 있으세요? 뭐? 임신한 며느리한테 조카 둘을 한 달 동안 맡기는 게 시댁의 도리예요? 그럼 어머니도 한번 해보세요. 저희 딸 한 달 동안 봐주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건 나도 나이가 있어서. 저도 임신 중이어서 힘들었어요. 근데 형님이 그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비행기표까지 끊었잖아요. 그게 도리예요? 하지만 네가 좀 더 이해를 해줬으면.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이해 못 해드려요. 제 아기와 제 가족이 더 중요하거든요. 어머니도 딸 편만 들듯이 저도 제 가족 지킬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알았다.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그렇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도 명절이나 어버이날에는 시댁에 갔습니다. 대신 혼자서요. 저와 딸은 가지 않았습니다. 용돈 봉투를 들고 다녀오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만 시댁 가게 해서. 아니야, 괜찮아. 나는 엄마 얼굴만 보고 오면 돼. 너랑 애들은 편하게 집에 있어. 어느 날 남편이 시댁 다녀온 후에 말했습니다. 누나 봤어. 인사는 했는데 서로 할 말이 없더라. 형님이 뭐라고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쳐다만 보고. 엄마가 어색해하셔서 내가 금방 나왔어. 이사 후에 몇 달이 지났을 때 시누이가 남편 회사까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새 주소를 알아내려고요. 너희 집 주소 좀 알려줘. 내가 잘못했어. 사과한다니까? 누나, 이제 그만하자.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거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우리가 남이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시누이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회사에 찾아왔지만 남편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사 이후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올까봐 전전긍긍할 필요도, 조카들 돌봐야 한다는 압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무사히 출산했고 시댁에서는 짧은 축하 문자만 왔어요.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잘한 거야. 너 건강하게 애 낳은 거 봐. 그때 누나 말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맞아. 우리 정말 잘했어. 미안해. 내 가족 때문에 네가 고생했어. 남편이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아니야. 당신이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무사히 태어났고 딸아이는 유치원에 잘 적응했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고 저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시누이한테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1년에 2-3번 명절과 어버이날에만 시댁에 갑니다. 혼자서 봉투를 드리고 얼굴 보고 밥 한 끼 먹고 오는 것이 전부예요. 시누이와는 인사만 나눈다고 합니다. 저와 아이들은 시댁에 가지 않고 시어머니께서 아이들 보고 싶다고 하시면 남편이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 가족은 행복합니다. 딸은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아들은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저는 작년에 직장에 복귀했고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남편이 말합니다. 그때 네가 단호하게 선 그어줘서 고마워.
안 그랬으면 우리 가족 지킬 수 없었을 거야. 저는 대답합니다. 당신이 내 편이 되어줘서 가능했던 거야. 결혼 초에 저는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상호적인 존중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일방적인 희생과 요구, 배려 없는 태도,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의무들. 그것들은 관계가 아니라 착취였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나의 삶을 해치는 존재라면 끊어낼 줄 알아야 한다고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일이고 진짜 내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아야 한다는 말,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랜 시간을 통해 배우게 된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금 저는 평온합니다.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우리만의 행복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